당장 일어나. 내가 앉을 자리야.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한소라는 시아버지의 명령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제 집인데 왜 제가 비켜야 하냐고 물었던 순간 시아버지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남편 기훈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폭행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는 옅은 미소만 지으며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자기 명의 집에서 시댁 식구들의 횡포를 견디다 결국 폭력까지 당한 소라.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을 빠져나온 소라는 시댁 식구들이 상상도 못할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죠. 과연 소라는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잠깐만 너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한 달만, 딱 한 달만. 시어머니 오말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소라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잠시 말문이 막혔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신혼의 단꿈도 채 깨기 전인데 시댁 식구 전체가 들어와 산다고요? 소라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10년 넘게 모은 돈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28평, 방 3개짜리 그 집은 소라 본인 명의였죠. 남편 신기훈과 결혼할 때 그 집이 있었기에 시댁에서도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은 말이야, 내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는데 그게 잘 안 풀려서 빚이 좀 생겼어. 그래서 전세 살던 집을 빼야 할 것 같은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래. 내 시누이도 지금 월세방 계약이 끝나서 나와야 하고. 소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말수는 그녀의 반응을 볼 수 없었죠. 정말 한 달 만이야. 우리가 다시 집 구하면 바로 나갈게. 기훈이한테도 말했는데 괜찮대. 며느리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했어.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기훈이 이미 승낙했다는 말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죠. 전화를 끊고 소라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시겠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훈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미안, 미리 얘기 못해서. 그냥 잠깐인데 뭐 어때? 우리 집 방도 3개나 되잖아. 잠깐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왜 미리 상의를 안 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3명이나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괜찮아, 소라야. 우리 가족인데. 한 달만 참아줘. 알았지? 기훈은 소라의 반대 의사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가요? 이틀 뒤 시댁 식구들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신동출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더니 현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 이 집 괜찮네. 우리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어. 말순과 시누이 신가인도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짐의 양을 보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 달치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어서 오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소라의 인사에 동출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불편해. 우리 아들 집인데. 아들 집이면 우리 집이지. 그 말에 소라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부모님을 안방으로 안내했고 가인은 작은 방 하나를 차지했죠.
소라와 기훈이 쓰던 방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첫날 저녁 소라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식탁에 둘러앉은 5명. 동출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역시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우리 아들 잘 먹고 살겠어. 가인도 반찬을 집어먹으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 이 반찬 좀 싸줄 수 있어? 나중에 먹으려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1달이라는 시간이 과연 1달로 끝날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라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었지만 동출은 채널을 뉴스로 돌려버렸죠. 아버님, 제가 보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동출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뉴스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해. 기훈은 옆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소라를 거들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날 밤 소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달. 정말 1달만 지나면 나갈까요? 옆에 누운 기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소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말순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소라가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반 이상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 만들려고 사놓은 거였는데요. 그랬어? 미안해. 몰랐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상관없잖아. 나중에 내가 다시 사오면 되지. 소라는 한숨을 참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주차구역에 낯선 차가 서 있었죠. 시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소라는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동출의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가인의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죠. 부엌 식탁에는 말순이 사온 듯한 각종 반찬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기훈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소라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인가요?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훈이 돌아왔습니다. 소라는 남편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죠.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달만 계신다면서 짐을 너무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주차장도 제자리에 아버님 차가 있고요. 기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차는 아버지가 편하신데 하시면 되지. 넌 다른데 대면 되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제 집인데 왜 제가 불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지만 기훈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습니다. 알았어. 아버지한테 나중에 말씀드릴게. 근데 저녁은 준비됐어? 소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부터 소라의 일상은 점점 더 침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커피 한 잔만 타줘. 동출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주말 오전 소라는 밀린 빨래를 개고 있었죠. 손을 멈추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서 건넸지만 동출은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연해. 진하게 다시 타와. 소라는 참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다시 타서 건네자 이번엔 말순이 거실로 나왔죠. 나도 커피 한 잔. 가인도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아이스로. 소라는 3잔의 커피를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개던 빨래는 그대로 방치됐죠.
커피를 다 내온 뒤에야 소라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출이 텔레비전 볼륨을 키우는 바람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볼륨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왜?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귀가 어두워서 말이야. 동출은 오히려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소라는 빨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기우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도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넌 항상 그런 거 잘했잖아. 기훈의 대답에 소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빨래를 개는 일이 원래 소라의 몫이었나요? 결혼 전에는 둘이 나눠서 했던 일들이 어느새 소라 혼자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엌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말순과 가인이 부엌을 점령하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죠. 소라가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은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그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제가 준비해 드렸을 텐데요. 아니야, 우리끼리 하면 돼. 넌 신경 쓰지 마. 말순의 말에 소라는 물러났지만 부엌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배추잎들이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죠. 소라가 평소 깨끗하게 유지하던 부엌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치를 다 담근 말순과 가인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 정리는 당연히 소라의 몫이었죠. 소라는 한숨을 쉬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부엌 좀 같이 치워요. 지금 아버지랑 뉴스 보는 중인데. 나중에 할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부엌을 다 정리할 때까지 기우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저녁 준비도 소라의 몫이었습니다. 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어요. 식사 시간 동출이 반찬을 집어먹다가 말했습니다. 이 반찬 별로네. 간이 안 맞아. 소라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가인도 거들었습니다. 언니는 요리를 별로 못하나 봐. 우리 엄마 요리가 훨씬 맛있어. 소라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한 달만 지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소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밤 소라는 침대에 누워 기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한 달만 계시는 거 맞죠? 한 달 후면 나가시는 거죠? 당연하지.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걱정 마. 기훈의 대답은 자신 있었지만 소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전혀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점점 더 집을 자기 집처럼 만들어갔죠. 동출은 거실 한쪽에 자기 책상을 들여놓았고 말수는 부엌 수납장을 재배치했습니다. 가인은 작은 방을 완전히 자기 방처럼 꾸몄죠. 소라의 물건들은 하나둘씩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실에 두었던 소라의 책들은 방 구석으로 옮겨졌고 부엌에 걸어둔 소라의 앞치마는 말순의 앞치마로 바뀌었어요. 욕실 선반에는 시댁 식구들의 세면도구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이 샴푸 내 거니까 쓰지 마. 어느 날 가인이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어이가 없었죠. 자기 집 욕실에서 샴푸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니요. 그건 제가 산 건데요. 그래도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으니까 내 거야. 가인의 말에 소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기훈에게 말해봐도 마찬가지였죠. 그깟 샴푸 가지고 싸우지 마. 그냥 다른 거 샀으면 되잖아. 소라는 점점 자기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이 놀러 오자고 했지만 소라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시댁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부르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물었죠. 어머니, 집은 구하셨어요? 말순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마땅한 데가 없어서. 조금만 더 있어도 되지. 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훈에게 따지자 남편은 짜증을 냈죠. 왜 그렇게 쫓아내려고 해? 우리 부모님인데. 좀 더 계시면 어때? 그날 밤 소라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2달이 되던 날 소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했죠. 5명이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훈도 월급을 받았지만 그의 돈이 생활비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여보, 생활비 좀 보태줘요. 제 월급만으론 부족해요. 나도 돈 쓸 데가 많아. 아버지 빚도 갚아드려야 하고. 기훈의 대답에 소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빚을 왜 기훈이 갚아야 하죠? 하지만 소라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소라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죠. 소라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언니 왔어? 우리 배고파서 먼저 시켜 먹었어. 가인의 말에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소라는 라면을 끓여 먹었죠. 혼자서. 그날 밤 소라는 기훈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나가실 거야. 곧이 언제예요? 저도 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기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인데 좀 참아주면 안 돼? 이기적이라는 말에 소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가요? 소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소라야, 너 진명에 좀 공동으로 바꾸면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동출이 소라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소라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죠. 공동명의라니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는데 집이 내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 기훈이랑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소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라고요? 자신이 10년 넘게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을요? 아버님,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마련한 거예요. 제 명의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부부인데. 기훈이도 이 집 주인이지. 동출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소라는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죠.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 재산이니까요. 재산?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재산이야. 넌 너무 각박해. 동출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날 밤 기훈이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부부인데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아? 여보, 이 집은 제가 혼자 마련한 거예요. 당신은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우리 결혼했잖아. 내 집이기도 하지. 기훈의 말에 소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소라의 재산이 기훈 것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이건 제 선에서 양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님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재산 문제예요. 소라의 단호한 태도에 기훈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동출은 소라를 보면 인상을 찌푸렸고 말순도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인은 아예 소라를 무시했어요. 며칠 후 말순이 소라를 불렀습니다. 소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앉은 말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소라는 긴장하며 맞은편에 앉았죠. 네, 어머니. 진명의 말인데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가족인데 네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기훈이가 섭섭해하지 않겠어? 기훈 오빠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서운할 거야. 명의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 이 집은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제 친정에서도 도와주셨고요. 그러니까 더 공동 명의로 해야지. 내 친정에서 도와줬으면 우리 집안에서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명이라도 함께 하면 우리도 기분이 좋을 텐데. 소라는 말순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도와줬으니 시댁에서도 뭔가 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집 명의를 바꾸는 게 시댁이 해주는 일이 되는 건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이야? 넌 정말 이기적이구나. 가족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말순의 차가운 말에 소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또 들었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가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동출이 불쑥 말했습니다. 소라, 너 집 명예 언제 바꿀 거야? 아버님,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동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없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집은 제 재산이에요.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거라고요. 결혼 전이고 뭐고 상관없어. 지금은 부부잖아. 동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소라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가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각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소라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기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답했어? 기분 나쁘시잖아. 여보, 이건 제 선을 넘는 일이에요. 제 재산을 왜 바꿔야 해요?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명예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대수예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훈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넌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저도 상처받았어요. 제 집에서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기훈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죠.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출은 소라를 보면 째려봤고 말순은 말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소라가 부엌에 있으면 방해된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기훈도 소라에게 냉담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소라와 대화하지 않고 부모님 곁에만 있었어요. 소라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자기 집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출이 다시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 너 생각 좀 바꿀 수 없어? 우리도 이 집에 애정이 생겼단 말이야. 아버님,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진명이는 제가 바꿀 수 없어요. 동출은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소라 없이 모여 앉아 속삭였어요. 소라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건 분명했습니다. 밤이 되자 기훈이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화나셨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다고.
고집이 아니라 제 권리예요. 권리? 가족한테 무슨 권리야? 가족이라고 제 재산을 함부로 할 순 없어요. 기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정말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소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럼 소라는 뭔가요? 그저 집을 제공하는 사람일 뿐인가요? 그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가족이 아니라니요. 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일어나, 내가 앉을 자리야. 토요일 오후 소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동출이 들어오더니 소라에게 비키라고 명령했죠.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해? 어른한테 자리 양보하는 게 예의지. 소라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제 집에서 제가 양보해야 하죠? 아버님,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다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동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다른 자리도 많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출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소라의 왼쪽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소라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귀가 멍멍했어요. 내가 감히 시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 동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라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기훈아, 이거 봐. 내 아내가 나한테 대들어. 동출이 방에 있던 기훈을 불렀습니다. 기훈이 나왔어요. 소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죠. 기훈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때린 걸. 하지만 기훈의 반응은 소라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기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소라도 피곤했나 봐요. 진정은 무슨. 내 아내가 나한테 자리도 안 비켜주고 말대꾸를 했어. 소라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기훈의 말에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건 폭력을 휘두른 시아버지인데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를 때렸어요. 뺨을 때렸다고요? 그러게 왜 아버지를 화나게 했어? 그냥 자리 비켜주면 될 일을. 기훈의 태도에 소라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자기 편이었던 적이 없었죠. 소라는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얼얼했어요. 말순과 가인도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소라를 거들지 않았죠. 소라야, 내가 아버님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어른한테 자리 정도는 양보해야지. 말순의 말에 소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양보? 폭력을 당했는데 양보 문제로 치부하는 건가요? 언니가 좀 참지 그랬어요. 아버지도 화나실 만했어요. 가인마저 시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소라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4명의 시댁 식구와 남편. 5명 모두가 소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뺨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죠. 기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라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버지도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버지 성격이 원래 급하시잖아. 넌 그걸 알면서 왜 자극을 해? 자극을 한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왜 비켜야 해요? 그러게 말이야. 그냥 비켜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 기훈의 말에 소라는 더 이상 대화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제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모두 내 편이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저도 가족이에요. 당신 아내라고요. 넌 좀 다르지. 다르다는 말에 소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이 아닌가요? 기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소라는 혼자 남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소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날 밤 소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아니면 그냥 집을 나갈까요? 하지만 왜 제가 나가야 하죠? 이건 제 집인데요. 새벽이 되어서야 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망쳐야 해요. 그리고 복수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했죠. 뺨에 멍은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소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어? 변호사? 무슨 일 있어? 있어. 큰일. 제발 도와줘. 친구 은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연락처 보내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소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온천 여행 갈 거야. 넌 집 지키고 있어. 목요일 저녁 말순이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주말에 온천 여행을 간다고 했죠. 소라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초대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우는 동안 소라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소라는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소라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시댁 식구들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 뺨을 맞은 다음 날 찍은 사진. 모든 게 증거였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폭행, 주거침입, 재산권 침해 모두 입증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소라는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준비한 증거들이 쓸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을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본인 명의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금매로 하시면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 소개해 드릴게요. 소라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시작이에요.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 시댁 식구들은 짐을 싸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소라는 그들을 배웅했죠. 잘 다녀오세요. 소라야, 집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일요일 저녁에 올게. 네, 어머니.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소라는 현관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소라는 즉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개인은 토요일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죠. 그 사이 소라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물건은 모두 한쪽에 모아뒀어요. 오후 2시 중개인이 도착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집이네요. 금매로 하시면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소라는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가격이면 주말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지역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계약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개인이 나가고 소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를 찾았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집 보러 오시겠대요. 가격 조건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고요.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소라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라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은 캐리어에 담고 중요한 서류는 따로 챙겼죠. 시댁 식구들의 물건은 모두 거실 한쪽에 쌓아뒀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매수자가 도착했습니다. 중년 부부였죠. 집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네요. 오늘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라의 대답에 매수자는 기뻐했습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죠.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수요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등기 이전도 그날 함께 처리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소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죠. 소라에게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소라는 친구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지금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 지금? 무슨 일이야? 집 나가려고. 오늘 당장. 뭐? 지금? 응.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제발 와줘. 알았어. 30분 후에 도착할게. 소라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죠. 나머지 물건들은 포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물건은 거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관 앞에 모두 옮겨놨죠.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었죠. 차 안에서 은지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을 나가는 거야? 시댁 식구들한테 맞았어. 시아버지가 뺨을 때렸는데 남편은 웃고만 있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은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동거, 공간 침범, 명예 변경 압박, 그리고 폭력. 은지는 분노한 표정으로 들었죠. 너 진작 나왔어야 했어. 왜 참고 있었어? 나도 몰라. 한 달만 지나면 나갈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 팔았어. 수요일에 잔금 받고 등기 넘길 거야. 은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벌써? 응. 그리고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시아버지 폭행 건으로 고소할 거야. 잘했어. 너 정말 잘한 거야. 은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당분간 은지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은지는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소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죠. 소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어디야? 집에 없네.
왜 전화 안 받아? 소라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소라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변호사는 소라가 준비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라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아버지 신동출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죠.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소라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방임과 배신에 대한 대가였어요. 소라는 시아버지의 사업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동출이 빚을 지게 된 경위를 파악했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금 탈루와 허위 서류 작성. 소라는 이것도 신고하기로 했어요. 기훈의 회사에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기훈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아버지 빚을 갚았다는 내용이었죠. 증거는 기훈이 소라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어요. 수요일 아침 소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등기 이전도 완료됐죠. 이제 그 집은 소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주인이 생긴 겁니다. 소라는 새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지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허락 없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쫓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는 뻔했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나가야 했습니다. 오후에 소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이었죠.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짓이야?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우리 쫓아내. 당연하죠. 제 집이었으니까 제가 팔았어요. 미쳤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소라야, 당장 와서 해결해. 안 가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을 거예요. 소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죠.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새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댁 식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동출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긴 우리 며느리 집이야. 당신 누구야? 며느리분이 이 집을 제게 팔았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있어요. 오늘부로 제가 주인입니다. 새 집주인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동출은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소라가 집을 팔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말순이 다급히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죠. 기훈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짐이 많아서 당장은 못 나가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나가셔야 해요. 저도 이사 올 준비를 했거든요. 새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동출은 화를 내며 소리쳤죠. 이게 말이 돼?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1시간 드릴 테니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짐이 너무 많았어요. 3달 가까이 살면서 들여온 물건들이 산더미였죠. 1시간 안에 다 싸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말순이 애원했지만 새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나머지 짐은 밖에 내놓겠습니다. 새 집주인은 용역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시댁 식구들의 짐을 복도로 옮기기 시작했죠. 동출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거나 내 물건이야. 밖으로 나가시면 찾아가실 수 있어요. 1시간 반 후 시댁 식구들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짐더미에 둘러싸여서요. 현관문은 굳게 닫혔고 비밀번호도 교체됐습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방법은 없었죠. 어떻게 하지? 우리 어디로 가야 해? 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순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동출은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당장 와. 우리 쫓겨났어.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 와이프가 집을 팔아버렸어. 새 주인이 우리 쫓아냈단 말이야. 기훈은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에 쌓인 짐더미와 주저앉아 있는 가족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집을 팔았어. 기훈은 소라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당장 전화 받아. 이게 무슨 짓이야? 소라는 답장했습니다. 제 집이니까 제가 팔았어요. 당신들이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갈 데가 없어. 저도 제 집에서 쫓겨날 뻔했잖아요. 이제 공평해졌네요. 기훈은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등기도 넘어갔어요. 법적으로 소라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죠. 어떡하지? 우리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해? 말순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출은 모텔에 가자고 했지만 짐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짐 대부분은 복도에 두고 최소한의 것만 챙겨서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방은 비좁았습니다. 4명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작았죠. 침대 하나에 동출과 말순이 누웠고 기훈과 가인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다 내 와이프 때문이야.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 난 거야. 동출이 기훈을 꾸짖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였죠.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내일 당장 소라 찾아가서 해결해. 알았어? 내 아버지. 하지만 기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라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아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다음 날 목요일 기훈은 소라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휴가를 냈다고 했죠. 기훈은 소라의 친정으로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소라 혹시 거기 있나요? 우리 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들었네.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게. 장인어른, 잠깐만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기훈은 막막했죠. 소라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같은 시각 소라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동출에 대한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거였죠. 담당 형사는 소라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뺨을 때렸다는 거죠? 네.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형사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에는 붉게 부은 뺨이 선명했고 녹음 파일에는 동출의 폭언과 때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죠. 남편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방조로 볼 수 있겠네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시아버지 세금 탈루건 조사 시작했대요. 빨리 진행되네요. 그쪽에서도 증거가 명확하다고 봤나 봐요. 곧 조사 받으실 겁니다. 소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금요일 동출은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였죠. 동출은 황당해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고소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출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동출은 조사를 받았어요.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을 들이댔을 때 동출은 할 말을 잃었죠. 이건 교육 차원에서 한 거예요.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요. 교육이든 뭐든 폭행은 폭행입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동출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기소되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도 어려워질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기훈은 회사에서 인사팀에 호출됐습니다. 내부 고발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었습니다. 기훈이 소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회사에서 좀 빼내서 아버지 빚 갚았어라는 내용이었죠. 기훈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직 처분 내릴 겁니다. 그리고 횡령 금액은 전액 반환하셔야 해요. 기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승진은 물 건너갔어요.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앞날도 막막했어요. 모든 게 소라의 복수 계획대로였습니다. 여행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졌어. 우리 어떡해? 가인이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냉담했죠. 새언니 집에서 얹혀 산다더니 진짜였구나. 집주인한테 쫓겨난 거야? 우리 집이었는데 우리 언니가 팔아버렸어. 본인 명의면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왜 거기 살고 있었는데? 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난 꼴이었죠. 창피했습니다. 며칠 후 가인의 신용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연체가 쌓였던 거예요. 집에서 나온 뒤로 수입은 없고 지출만 늘어났거든요. 가인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엄마, 나 카드 막혔어. 어떡해? 우리도 돈 없어. 모텔비 내기도 빠듯해. 말순의 대답에 가인은 절망했습니다. 28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좁은 모텔방 신세가 됐어요. 친구들을 만날 면목도 없었죠. 동출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하면서 탈루한 세금이 드러났어요. 추징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죠.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하지만 동출에게 남은 재산이 뭐가 있나요?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압류당할 처지였죠. 경찰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폭행 혐의는 증거가 명확했어요.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분과 연락해보세요. 담당 형사가 조언했지만 소라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죠. 일주일 후 기훈은 회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절반만 나왔어요. 횡령한 금액도 전액 반환해야 했죠. 돈을 어디서 구하지? 기훈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도 형편이 어렵고 누나도 신용불량자였어요. 빌릴 데가 없었죠. 소라한테 빌어봐. 내 와이프잖아. 동출의 말에 기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라가 저한테 돈을 빌려줄 리 없어요. 이혼 소송까지 걸었는데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훈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좁아졌고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도 돌았어요. 횡령한 직원이라고요. 2주 후 동출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폭행 혐의였죠.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국선 변호인 신청하세요. 법원 직원이 조언했습니다. 동출은 치욕을 느꼈죠. 자신이 국선 변호인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니요. 말수는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설거지 일이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힘든 일을 해야 했죠. 하루 8시간 서서 일하고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죽겠어. 하지만 쉴 수도 없었어요. 내일 또 나가야 했으니까요. 가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신용불량자라 제대로 된 직장은 구할 수 없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죠. 나 이러려고 대학 나왔나. 가인은 한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어요. 기훈은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높은 이자의 대부업체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자 월 3%의 돈을 빌렸죠. 회사에 반환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 후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라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고 기훈도 반대편에 섰죠.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소라 측은 남편의 방임과 시댁의 폭력을 주장했어요. 증거도 제출했죠. 기훈 측은 제대로 된 반박을 못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소라 측 변호사의 주장에 기훈은 경악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과해요. 과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방임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소라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기훈의 변호사도 사선이 아니라 국선이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훈이 소라를 불렀습니다. 소라야, 이러지 말자. 우리 대화 좀 하자. 대화할 거 없어요. 변호사 통하세요.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에 소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당신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직접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기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소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기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달 후 동출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죠. 전과자가 됐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세무서 추징금도 납부하라는 독촉이 왔습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 집행한다고 했죠. 동출은 차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다 소라 때문이야. 그년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동출은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건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소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수했죠. 시댁 가족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어요.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각자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갔죠. 예전의 안락한 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3달 후 이혼 소송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500만 원이라니요.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또 빚이 늘어난 겁니다. 소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원하던 결과였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 소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죠.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강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신이 강해졌어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친구 은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완전히 자유야. 은지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소라도 잔을 들었죠. 고마워,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다 내 용기 덕분이야.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라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일단 새 집 알아보려고. 작은 원룸이라도 괜찮아. 내 공간이 있으면 돼.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 후 소라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짐을 정리하며 소라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악몽 같은 동거, 남편의 배신, 시아버지의 폭력. 모두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소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요.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소라를 반겼어요. 쉬는 동안 많이 걱정했다고 했죠. 괜찮아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소라의 밝은 표정에 동료들도 안심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퇴근 후 집에 가면 편안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모욕을 줄 사람도 없었죠. 한 달 후 소라는 우연히 기훈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기훈은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죠. 소라야. 기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라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격식을 차린 인사에 기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나는 힘들어. 기훈의 고백에 소라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소라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기훈은 그 자리에 서서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소라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며 차근차근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다시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죠. 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소라가 강해진 걸 기뻐했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해. 어머니의 말에 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요.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다만 참고 있었던 것뿐이지.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참는 것과 강한 것은 달랐죠. 이제는 참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였죠. 조심스럽게 시작한 관계였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시켜갔습니다. 과거 얘기해줘도 돼? 어느 날 소라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할 때 말해줘. 듣고 싶어. 소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이혼, 복수. 남자는 진지하게 들었죠.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극복했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소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소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소식이 들려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소라와 무관했습니다. 동출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어요. 말수는 여전히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요. 가인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산다고 했죠. 기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더군요. 모두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었습니다. 소라를 함부로 대한 대가였죠. 2년 후 소라는 다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본인 명의였어요.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공간이었죠. 집들이 날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소라를 축하해줬어요. 정말 축하해. 다시 일어선 거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웃으며 대답했죠. 일어선 게 아니라 날아오른 거야.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라는 행복했어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들이 아프지 않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미래는 밝았습니다. 소라에게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사랑할 사람도 이룰 꿈도 살아갈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시댁은 파멸했지만 소라는 비상했습니다. 그것이 정의였어요. 가해자는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는 새로운 삶을 얻었죠. 소라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